도련님 다시 일. 낯슴의 소새끼 지음 한은미 옮김. 나는 빨강 셔츠 쪽이 나쁜 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나쁜 놈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좋은 놈은 아니다. 분명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다. 제1편 개구쟁이 시절. 말썽꾸러기 도련님. 타고난 악동 기질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나는 갖은 말썽을 다 부리고 다녔다. 초등학교 때 교실 2층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하여 일주일가량 고생한 적도 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딱히 이렇다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지은 교실 2층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반 친구 한 놈이 다가오더니 농담조로 시비를 걸어왔다. 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봤자 여기서 뛰어내리지는 못할걸? 안 그래? 이 겁쟁이야. 이렇게 놀리는 통에 저지른 일이었다. 학교 사원의 등에 업혀 돌아오는 나를 보고 아버지는 고작 2층에서 떨어졌는데 허리를 삐끗했냐며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꾸해드렸다. 다음부터는 허리를 삐지 않고 잘 뛰어내려 보이겠어요. 하루는 친척한테서 외제칼 한 자루를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자랑이 하고 싶어 친구들 앞에서 칼날을 햇빛에 요리조리 비추어 보이며 으스댔다. 그랬더니 한 놈이 비아냥거리는 것이었다. 번쩍거리만 하지 어째 잘 들어 보이지는 않는걸? 나는 또다시 오기가 발동했다. 이 칼이 잘 안 들어 보인다고? 그럼 잘 봐. 내가 뭐든지 잘라 보일 테니까. 그럼 어디 내 손가락이나 한번 잘라보시지? 나도 질세라 이렇게 말했다. 이까지 손가락 하나쯤 내가 못 자를 줄 알고? 자, 잘들 보라고. 나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 등을 힘주어 비스듬히 그었다. 다행히 칼이 작고 엄지손가락 뼈가 단단했기에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엄지손가락은 내 손에 단단히 잘 붙어 있다. 그러나 그때 생긴 상처는 아마 평생토록 내 손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 마당에서 동쪽으로 20걸음쯤 가면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작은 채소밭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밤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 밤나무는 내게 있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 밤이 익어 밤송이가 쩍하고 벌어질 무렵이면 나는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게 뒷문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 떨어진 밤알을 주워 학교에 가져가 먹곤 하였다. 채소밭 서쪽으로 난 길은 야마시로야라는 전당포집 뜰과 이어져 있었다. 이 전당포 집에는 간따로라는 10서너 살쯤 된 아들놈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겁이 많은 녀석이다. 겁쟁이 주제에 호시탐탐 우리 집 밤나무를 노리더니 급기야 하루는 대 울타리를 타넘어 밤을 훔치러 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저녁 무렵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마침내 간따로 녀석을 붙잡고야 말았다. 빠져나갈 구멍을 놓친 탓인지 이 녀석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길을 쓰고 내게 덤벼들었다. 간따로는 나보다 2살 더 많다. 겁쟁이 주제의 힘은 또 세다. 짱구 머리를 내 가슴팍에 들이대고 마구 밀어붙이는가 싶더니 그만 머리통이 내 통 넓은 소매자락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내가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팔을 마구 흔들었더니 소매자락 속으로 들어간 간따로의 머리도 좌우로 이리저리 흔들렸다. 참다 못한 간따로는 급기야 내 팔을 물고 늘어졌다. 나는 너무 아픈 나머지 그를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이고는 다리를 걸어 반대쪽으로 쓰러뜨렸다. 전당포집들은 채소밭보다 6자 가량 낮았다. 간따로는 울타리를 거의 절반 가량 덮치면서 으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자기네 집 쪽으로 거꾸로 처박혔다. 간따로가 나가 떨어지면서 내 한쪽 옷소매도 함께 뜯겨 나갔다. 그제야 비로소 내 팔이 자유로워졌다. 잃었던 한쪽 소매는 그날 밤 어머니가 전당포집에 사과하러 다녀오는 길에 되찾아 오셨다. 이 밖에도 나의 활약상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한 번은 목수집 내 아들 가네 녀석과 생선가게집 아들 가쿠를 데리고 모삭군의 집 당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적도 있다.
당근 싹이 채 돋아나지 않은 곳에 짚이 깔려 있길래 우리 셋은 그 위에서 반나절 동안이나 씨름을 해댔다. 그 바람에 당근이 몽땅 짓밟혀 못쓰게 되고 만 것이었다. 어디 그뿐이랴. 어느 날은 후루카와 시내 논물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뒷수습하느라 곤혹을 치룬 일도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아둔 죽순대를 타고 물이 솟아나와 그 근방에 물을 대는 장치였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우리는 돌과 나무 토막을 물속으로 마구 집어넣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후르카와 씨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고함을 치며 쫓아왔다. 모르긴 몰라도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사태가 수습되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자식인 나를 조금도 예뻐해 주지 않았고 어머니는 늘 형만 두둔했다. 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녀석은 이 다음에 커서 변변한 사람 구실하기는 글렀어. 어머니도 질세라 옆에서 거들었다. 얘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말썽만 피워대는 건지 원. 지당하신 말씀이셨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보시다시피 나는 변변치 못한 놈으로 살고 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2, 3일 전의 일이었는데 나는 부엌에서 제주를 넘다가 부뚜막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혔다. 그때의 아픔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런 나를 보며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시는 바람에 나는 쫓겨나다시피 하여 친척 집에 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받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얌전하게 굴걸. 때늦은 후회를 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뜩이나 속이 상한 내게 형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자식아, 너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야. 이 몹쓸 놈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그 말에 화가 치민 나는 형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는 아버지한테 심한 꾸중을 들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나는 아버지와 형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게 되었다. 형은 사업가가 되겠다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형은 천성이 계집애 같고 약삭 빠른 구석이 있어서 나와는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열흘에 한 번꼴로 싸움질을 해댔다. 어느 날 형과 둘이서 장기를 두게 되었다. 형이 비겁하게 말을 써서 내가 난처해하자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놀려댔다. 나는 순간 울컥해서 손에 쥐고 있던 장기말을 형의 이마를 향해 냅다 던져버렸다. 그러자 형의 이마가 터져서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형은 기회를 놓칠세라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고 아버지는 내게 부자지간의 정을 끊어버리자며 으름장을 놓으셨다. 하녀기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10년 가까이 일해온 기요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아버지한테 나를 용서해 주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아버지의 화가 겨우 풀렸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버지가 별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기요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 하녀 기요는 원래 명문가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구제도 독후가와 막부가 붕괴되면서 집안이 몰락하는 바람에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늙은 할멈인 셈인데 이 할멈이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끔찍이도 아껴주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따금씩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기호는 내게 두려님 성품은 대쪽같이 고다서 좋은 성격이에요 라고 칭찬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칭찬하는 기호를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내 성격이 좋다면 기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서 기호가 그런 말을 할라치면 나는 기호에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다.
난 누가 내게 아첨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러면 기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호는 애정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기호는 날 더욱 챙겨주었다. 이따금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내게 떡이나 과자를 사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밤이면 몰래 사둔 메밀가루로 메밀국수를 만들어 국수 국물을 잠이 든 내 머리맡에 갖다 놓기도 했다. 어떤 때는 냄비 우동까지 사준 적도 있다. 음식뿐만이 아니었다. 노트와 연필은 물론 양말까지도 사주었다. 한참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돈을 사면 당시의 일에는 지금의 3,500엔에 해당함 이나 빌려준 적도 있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어느 날인가 불쑥 내 방에 들어오더니 용돈이 궁할 테니 쓰라고 돈을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물론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하도 받아두라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빌리기로 하고 받아두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그런데 그 돈을 지갑에 넣어 품속에 안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밑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어기적거리며 걸어 나와 기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그랬더니 기호는 불이 나게 대나무 막대기를 구해 와서 건져 주겠노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우물가에서 쫙쫙 물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더니 똥통 속에서 대나무 막대기로 건져낸 지갑을 막대기 끝에 걸쳐 놓은 채 씻고 있었다. 그런 후에 1엔짜리 지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지폐가 누렇게 변해 무늬까지 흐릿해져 있었다. 기호는 그 돈을 화롯불에 말린 후에 내 앞에 내밀었다. 이만하면 되었지요? 나는 냄새를 맡아보았다. 어우, 구린내가 나잖아. 그럼 이리 주세요. 바꿔서 갖다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더니 어디서 무슨 수를 썼는지 지폐 대신 은화 3엔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또 기호에게 곧 갚겠다고 말해놓고 갚지도 못했다. 이제 와서 그 10배로 갚아주고 싶어도 지금은 갚을 길이 없어지고 말았다. 기호는 늘 아버지나 형 몰래 내게 무언가를 주었다. 그러나 나는 남의 눈을 속여가며 나 혼자 덕 보는 것이 싫었다. 물론 형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형 몰래 기호한테서 과자나 색연필을 받는 것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호에게 물어보았다. 왜 형은 안 주면서 나한테만 주는 거야? 그러자 기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얘기했다. 형은 아버님이 사주시니까 괜찮아요. 이건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는 완고한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편애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호에게는 그렇게 보였었나 보다. 기호는 분명히 나를 향한 지독한 사랑에 빠진 것이 틀림없었다. 지체 높은 명문가 집안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노인네라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편애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기호는 내가 장래에 출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공부만 하는 형에 대해서는 허여멀건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이라고 혼자서 단정을 지어버렸다. 이런 고집불통 할멈을 누가 당해낼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믿고 있다니.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커서 특별히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기호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고 부추기는 바람에 그래도 나는 뭔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남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하루는 기호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기호도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막연히 이런 대답만 했다. 기사 딸린 자가용 차를 굴리면서 으리으리한 대문이 달린 저택에서 사실 거예요. 게다가 기호는 내가 집이라도 장만해서 독립하게 되면 나와 함께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어디에 가시든지 절 데려가 주셔야 해요.
기호가 어찌나 그 말을 되풀이하는지 나도 괜히 집을 장만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럼하고 대답을 해두었다. 그러나 그칠 줄 모르는 기호의 상상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도련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고지마치 아니면 아사부, 마당에는 그네를 매달아요. 그리고 응접실은 하나면 충분해요. 기호는 혼자 멋대로 세운 계획을 늘어놓았다. 그때만 해도 난 집 같은 것은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양옥이든 전통 가옥이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므로 기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싫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 기호는 내가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면서 또 칭찬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기호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늘 칭찬으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 6년간 내 생활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한테는 때마다 꾸중을 들었으며 형과는 여전히 싸움을 해댔다. 기호는 내게 틈틈이 과자를 주었으며 칭찬하기를 잊지 않았다.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었기에 이런 현실에 만족하며 지냈다. 다른 아이들도 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기호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불쌍한 우리 도련님 타령을 하는 바람에 나는 내가 그저 불쌍하고 불행한 처지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지 않는 것에는 나도 두 손 들고 말았다. 홀로 서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째 되는 정월에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그해 4월에 나는 사립학교를 졸업했고 6월에 형은 상업학교를 졸업했다. 형은 취직한 회사의 규슈 지점에 자리가 나서 그곳으로 떠나야 했고 나는 도쿄에 남아 학업을 계속해야 했다. 형은 집을 팔아 재산을 정리한 후에 부임지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어차피 형 신세를 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설사 형이 날 봐준다고 해도 둘이서 싸우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렇게 되면 형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어정쩡한 보살핌을 받으며 형에게 기죽어 사느니 차라리 우유 배달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형은 고물상을 불러다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잡동사니를 헐값으로 팔아 넘겼다. 집은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부자에게 넘겨졌다. 이때 형은 상당한 액수를 받은 모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한 달 전부터 임시로 간다의 오가와 마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호는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을 못내 아쉬워했지만 자기 집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형과 나는 이렇게 제각기 갈 길이 정해졌지만 정작 문제는 기호의 거처였다. 형은 물론 데려갈 처지가 못 되었지만 기호 역시 형을 따라서 규슈 촌 구석까지 따라갈 생각은 애당초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다다미 4장 반 넓이의 싸구려 하숙집에 틀어박혀 있는 내 처지는 어떤가. 그것조차도 여차하면 방을 빼줘야 하는 형편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기호에게 물어보았다. 어디 남의 집살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러자 기호는 결심이 선 듯이 말했다. 도련님이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하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카의 신세를 져야겠지요. 기호의 조카는 법원에서 서기로 근무하고 있는데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어 기호에게 함께 살 것을 이미 몇 번이나 권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호는 비록 남의 집 살이지만 오랫동안 살아서 정든 집이 더 좋다며 번번이 거절을 해온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보니 낯선 집에 새로 들어가서 쓸데없이 눈치를 보며 살기보다는 조카 신세를 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빨리 집을 장만하라는 둥, 장가를 가라는 둥, 와서 돌봐주겠다는 둥 참견하는 것을 보면 피부치인 조카보다도 생판 남인 내가 더 좋은 모양이었다.
형은 규슈로 떠나기 이틀 전에 하숙집에 찾아와서 돈 600엔을 내놓으며 이 돈으로 장사 미천에 대든지 학비로 쓰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 대신 더 이상의 도움은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까지 600엔쯤 없어도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형이 한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드물게 기특한 처사였으므로 나는 감사히 받아두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형은 50엔을 더 내놓으며 기호에게 전해주라고 하기에 이번 역시 두말 않고 받아두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신바시 역에서 형과 헤어진 후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600엔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했다. 장사는 귀찮다는 생각도 들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았다. 게다가 600엔은 장사 미천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다. 설령 장사를 한다 해도 지금 나에게는 내세울 학벌이 없으므로 결국 손해보는 장사만 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장사 미천으로 쓰는 것은 그만두고 학비로 쓰기로 하였다. 600엔을 3등분하여 1년에 200엔씩 사용한다면 3년간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년간 열심히 한다면 뭐든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다음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나 나는 원래 공부하는 인연이 멀었다. 더구나 어학이나 문학 쪽으로는 타고난 재주가 더더욱 없었다. 시 같은 것을 읽게 되면 20줄 가운데서 단 한 줄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차피 공부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물리학부 앞에 붙은 학생 모집 광고를 보고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류를 작성하여 그대로 입학 수속을 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타고난 덜렁새 기질 때문에 일어난 실수였다. 3년간은 남들처럼 공부를 한다고 했으나 워낙 공부에 소질이 없는 탓인지 석차는 늘 뒤에서 새는 편이 빨랐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3년이 지나자 결국 졸업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의아할 정도였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마다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기에 군말 없이 졸업장을 받아두었다. 졸업한 지 여들에 되는 날에 교장에 호출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았더니 시코쿠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교사 자리가 났다는 것이다. 월급은 40엔인데 갈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3년 동안 공부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교사가 될 생각도 시골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교사 이외에 뚜렷이 되고 싶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교장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고 말았다. 또다시 나의 덜렁새 기질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일단 승낙한 이상 부임지로 떠나야만 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쿄를 벗어나 본 적이라고는 학교에서 반 아이들과 가마쿠라로 소풍을 갔을 때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마쿠라 정도가 아니었다. 그곳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떠나야 했다. 지도를 보니 바늘구멍만큼 자그마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결국 변변한 곳은 아닌 것 같았다. 그곳이 어떤 마을이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지금 나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아니,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조금 귀찮다는 생각은 든다. 집을 정리하고 난 후에 가끔씩 기호가 사는 집에 들렀다. 기호의 조카는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내가 갈 때마다 반갑게 맞으며 대접해 주었다. 기호는 날 앉혀놓고 조카에게 내 칭찬을 잔뜩 늘어놓곤 했다. 졸업하게 되면 머지않아 고마치 부근에 집을 사서 관공서에 취직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허풍을 떨기도 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혼자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정작 당사자인 난 무안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어린 시절 내가 요에 오줌을 싼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는 통에 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기호의 조카는 어떤 마음으로 기호가 늘어놓는 나의 자랑 아닌 자랑을 듣고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기호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신과 나의 관계를 마치 저 막부 시절의 주인과 종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만 같다. 그래서 자기 조카에게까지 내가 주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그야말로 조카의 꼴이 우습게 되고 말았다. 드디어 시코쿠로 떠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떠나기 사흘 전에 기호를 보러 갔는데 북향으로 난 다다미 3장 크기의 방에서 감기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얼른 일어나 앉아서 하는 말이 언제 집을 장만하느냐는 것이었다. 기호는 내가 졸업만 하면 돈이 저절로 주머니에 흘러 넘칠 것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그토록 대단한 사람을 붙들고 왜 지금껏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내가 시골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을 장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몹시 실망하는 표정으로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자꾸만 쓰다듬었다. 나는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녀를 안심시킬 요량으로 가도 금방 돌아올 것이며 내년 여름방학에는 꼭 오겠노라고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미심쩍다는 얼굴을 하고 있기에 선물을 사올 테니 무엇이 갖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에치고의 명물인 갈엿, 떡갈잎으로 짠 엿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들어보는 엿 이름이거니와 결정적으로 에치고는 내가 가는 곳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곳이었다. 내가 가게 되는 시골에는 그런 엿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서쪽이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학군에 지나서인지 못 미쳐서인지 물었다. 나는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었다. 출발하는 날에는 기호가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 사온 칫솔이랑 치약이랑 수건을 사서 내 청가방에 찔러주었다. 필요 없다고 말해도 막무가내였다. 인력거를 타고 역 앞에 도착해 플랫폼에 서서 기차에 오른 내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호가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련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목매인 소리로 울먹이며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고여 있었다. 난 울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갔겠지 하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빼고 돌아보니 아직도 그 자리에 기호가 서 있었다. 왠지 기호의 모습이 무척이나 작게 느껴졌다. 제2편 선생님이 된 도련님. 시코쿠의 중학교. 증기선이 뚜 하고 기적을 울리며 멈춰서자 부둣가에서 거룻배가 다가왔다. 사공은 벌거벗은 몸뚱이에 빨간 훈도시, 남자의 국부를 가리는 폭이 좁고 긴 천 하나만 달랑 차고 있었다. 그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니 상놈들이 사는 동네가 틀림없는 것 같다. 하기야 이런 더위에 옷을 다 갖춰 입을 수는 없을 테지만 말이다. 강렬한 햇볕에 반사되는 바닷물이 유난히 반짝거려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였다.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나는 이곳 미스 하마에서 내려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곳에 보낸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는 기세 좋게 제일 먼저 거룻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5~6명 정도가 뒤따라 들어왔고 커다란 상자를 4개쯤 실은 후에 빨간 훈도시를 입은 사공은 다시 노를 저어 부둣가로 돌아왔다. 부둣가에 거룻배가 닿았을 때에도 난 맨 먼저 육지로 뛰어 올라왔다. 그리고는 해변가에서 놀고 있던 코올리개를 붙잡고는 대뜸 중학교가 어디냐고 물었다. 녀석은 얼빠진 표정으로 모른다고 대답했다. 손바닥만한 동네에 살면서 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니 멍청한 시골뜨기 같으니라고.
그때 마침 이상한 통소매 옷을 입은 사내가 다가와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를 따라갔더니 미나토야라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여관에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 하는 여자들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너무 불쾌하고 꺼림직하여 들어가기가 싫었다. 나는 문간에 서서 중학교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중학교는 여기서 기차로 한 8km 정도를 더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더욱 여관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난 그 통소매 사내가 들고 있던 내 가방을 냉큼 낚아채고서 성큼성큼 그곳을 걸어 나와버렸다. 여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기차역은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차표도 수월하게 구했다. 기차에 올라타 보니 완전히 성냥갑 기차였다. 이리저리 밀리며 5분 정도를 갔나 보다. 그랬더니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차표가 3전으로 어쩐지 싸다 싶었다. 역을 빠져나와서 인력거를 잡아타고 마침내 중학교에 도착했다. 기껏 고생하면서 찾아왔더니 수업은 이미 다 끝난 후라 아무도 없었다. 숙직 선생은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고 사완이 일러주었다. 참으로 속 편한 숙직도 다 있구나 생각했다. 교장에게 인사라도 하고 갈까 생각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시 인력거에 올라탔다. 인력거꾼에게 여관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니 기세 좋게 달려서 야마시로야 라고 하는 여관에 데려다 주었다. 전당포를 하던 간타로 내 가게와 똑같은 이름이라 왠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관 종업원은 나를 계단 밑에 있는 좁고 어둠컴컴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너무 더워서 도무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빈 방이 없다고 하면서 내 가방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는 나가버렸다. 나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참고 있었다. 잠시 후에 목욕물을 받아 놓았다고 해서 그 길로 뛰쳐나가 욕탕 속으로 텀벙 뛰어 들어갔다. 목욕을 끝낸 후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러보니 시원해 보이는 방들이 여러 개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괘씸한 놈들이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잠시 후에 여 종업원이 밥상을 들고 왔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길래 도쿄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도쿄는 좋은 곳일 테지요? 물론이지. 잠시 후 종업원이 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나가자 부엌 쪽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따분한 나머지 바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덥기도 한 데다가 시끌벅적했다. 전에 있던 하숙집보다 5배는 더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기호의 꿈을 꾸었다. 기호가 에치고에 명물인 갈엿을 먹고 있었는데 그 엿을 싼 잎사귀까지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었다. 잎사귀는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잎사귀가 약이라며 맛있게 먹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바람에 잠이 깼다. 종업원이 덧문을 열고 있었다. 날은 여전히 찜통 속처럼 무더웠다. 여행을 하면서 여관에 묵으면 반드시 팁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팁을 주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비좁고 칙칙한 방으로 안내된 것은 아마도 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초라한 행색을 한 데다 천 가방에 너덜너덜한 우산을 들고 있었으니 오죽하랴 싶기도 했다. 나는 속으로 시굴뜨기 주제에 사람을 얕보았겠다. 팁을 줘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한번 놀래켜줘야지 하고 생각했다. 이래봬도 30엔 정도는 가지고 있다. 도쿄를 떠날 때 학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이다. 기차와 뱃삭과 기타 잡비를 제하고도 아직 14엔 정도가 남아있다. 그 돈을 팁으로 다 준다고 해도 앞으로 월급을 받게 될 테니까 문제없다. 촌사람들은 인색해서 5엔만 주어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다음날 아침 어떡하나 보려고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서 세수를 한 후
방으로 돌아가서 종업원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제 저녁에 시중을 들던 종업원이 밥상을 들고 왔다. 쟁반에 받쳐 밥 시중을 들면서 필요 이상으로 희죽거리고 있다.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계집이다. 식사 후에 주려고 했는데 나는 부하가 치밀어 도중에 5엔짜리 한 장을 꺼내어 건네주면서 말했다. 자, 이걸 카운터에 갖다 주게. 종업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후에 식사를 마치고 곧장 학교로 갔다. 구두는 닦아놓지 않았다. 학교는 어제 인력거를 타고 가 보았기 때문에 대충 위치를 알고 있었다. 사거리를 두세 번 돌아가니 바로 학교 정문이 나왔다. 도중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학생 중에는 나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세 보이는 녀석도 있었다. 그런 녀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명함을 보여주자 나를 교장실로 안내해 주었다. 교장은 검은 얼굴에 눈이 크고 수염이 듬성듬성 난 영락없는 너구리상의 남자였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거드름을 피웠다. 아무쪼록 잘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큰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정중하게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교장은 지금부터 교직원들을 소개시켜 줄 터이니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임명장을 보여주라고 일러주었다. 그런 쓸데없는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그 임명장을 사흘간 교무실에 붙여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었다. 교직원들이 모이려면 첫 수업 시간을 마치는 벨이 울려야만 한다.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다. 교장은 시계를 꺼내 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차차 얘기하게 되겠지만 우선 돌아가는 사정을 대충을 알아야겠기에 로 시작하여 교육자의 정신 자세에 대한 장황한 연설로 이어졌다. 나는 물론 건성으로 듣고 있었지만 듣다 보니 이곳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교장의 말대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처럼 덜렁대는 사람에게 학생들의 모범이 되라고 하질 않나.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이라질 않나. 학문 외에도 개인적인 덕을 베풀지 않으면 교육자가 될 자질이 없다는 등 엄청난 요구를 마구 해대는 것이었다. 그토록 잘난 사람이 고작 월급 40엔을 받고 이런 총구석까지 올 리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인간이란 대개 비슷해서 누구라도 화가 나면 싸우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입도 뻥끗 못할 분위기였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토록 어려운 자격을 요구하는 자리라면 채용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어야 옳은 게 아닌가. 나는 거짓말은 못하는 성미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속은 셈치고 단념하여 이쯤에서 거절하고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다. 여간에 5엔 준 것을 제하자 지갑 속에는 9엔하고 몇십 전 밖에 남지 않았다. 9엔으로는 도쿄까지 돌아갈 수 없다. 팁 같은 건 주지 말았어야 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9엔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비로는 모자라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도저히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할 자신이 없으니 임명장을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교장은 너구리 같은 눈을 깜빡거리며 내 얼굴을 빤히 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며 선생께서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소이다 선생.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면 왜 그런 말을 시작해서 사람을 놀래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첫 인사 자리. 그러는 사이에 수업 종료 벨이 울렸다. 갑자기 교실 쪽에서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교장은 교사들이 이미 교무실에 모였을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교장을 따라서 교무실로 들어갔다. 기다랗고 넓은 방에 선생님들이 책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말이다. 나는 교장이 지시한 대로 일일이 사람들 앞에 가서 임명장을 보여주며 인사를 했다. 대개는 일어나서 허리만 굽힐 뿐인데 개중에는 내가 내민 임명장을 받아들고 한번 훑어본 다음 돌려주는 이도 있었다. 15번째로는 체육 선생의 차례였는데 나는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다 보니 약간 짜증이 나려 했다. 상대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나는 같은 동작을 1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아는지 모르겠다. 인사한 사람 중에 교감인지 뭔지 아는 사람도 있었다. 듣자 하니 그는 문학가라고 한다. 적어도 문학가쯤 되면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일 것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여자처럼 가늘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지녔는지 모를 일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모직 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천이 얇다 해도 더울 것이 분명하다. 가히 고뇌하는 문학가다운 차림새다. 게다가 빨간색 셔츠라니 남의 이목 같은 것은 무시한 옷차림이 아닌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남자는 1년 내내 빨간색 셔츠를 입는다고 한다. 분명 어딘가 아픈 사람임에 틀림없다. 본인의 변명에 따르자면 빨간색은 몸에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입는다고 한다. 참 걱정도 팔자다. 그렇다면 셔츠뿐만 아니라 아래 위로 온통 빨간색으로 다 맞추어 입을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고가라는 영어 선생이 있었는데 안색이 몹시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대개 얼굴빛이 창백한 사람은 몸도 바싹 마른 편인데 이 남자는 창백하면서도 뚱뚱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사히 담이라는 동창이 있었는데 아사히의 아버지 얼굴이 푸르딩딩하니 딱 그런 색이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다. 그래서 나는 기호에게 농사꾼은 원래 얼굴색이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기호는 그 사람은 농사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늘 끝물 호박만 먹어서 그렇게 푸르딩딩하게 부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후로는 얼굴이 푸르딩딩하게 부은 사람은 보면 을의 끝물 호박을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영어 선생도 분명 끝물 호박만 먹고 사는가 보았다. 그런데 나는 사실 끝물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른다. 기호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웃기만 할 뿐 대답은 해주지 않았다. 기호 역시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수학 담당 교사의 호타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건강한 체격에 빡빡 머리를 하고 있어 마치 깎아준 깡패 두목 같은 면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남이 정중하게 내민 임명장은 거들떠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어이, 자네가 신참인가? 나중에 한번 놀러 나오게. 하하하. 뭐가 우스운지 모르겠다. 이런 몰지각한 인간한테 누가 놀러 가기라도 한단 말인가. 나는 이 순간부터 이 까가중에게 멧돼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한문 선생은 역시 점잖은 분이셨다. 어제 도착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벌써 수업을 시작하셔야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쉴 새 없이 늘어놓는 걸 보니 부침성 좋은 영감쟁이인가 보다. 미술 선생은 완전히 예술가 타입이었다. 하늘하늘한 비단 하올이 일본 전통 옷 위에 입는 짧은 겉옷을 입고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말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아, 도쿄. 이거 참 반갑군요. 고향 친구가 생겨서 내가 이래봬도 에도코, 도쿄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을 일컬음 에도는 도쿄의 옛 지명임이랍니다. 이렇게 밥맛 없는 자가 태어난 도쿄라면 그곳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끝이 없을 것 같아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겠다. 인사가 한 차례 끝나자 교장은 내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 좋으며 수업에 관한 사항은 수학주임과 상의를 해서 모레부터 수업을 시작해 달라고 했다.
수학 주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의 그 멧돼지란다. 젠장 하필이면 그 인간 밑에서 일을 해야 하다니 참 운도 없다. 나는 실망했다. 어이 자네 숙소가 어딘가? 야마시로야인가? 그럼 나중에 들를 테니 그때 상의를 하자고. 멧돼지는 내게 이렇게 말하고는 분필을 들고 교실로 가버렸다. 주임이라는 작자가 직접 찾아와서 상의를 하겠다니 좀 몰상식한 처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그런 작자에게 불려가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학교를 나와 곧장 여관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으나 가도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이나 한 바퀴 둘러보기로 마음 먹고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몹시 낡은 구세대 건물인 도청도 보고 병사도 보았다. 25만석의 지방 도시라고는 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 이런 곳에 살면서 성 주변 마을에 산다고 뻐기는 사람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야마시로야 앞에 다다랐다. 겉으로는 넓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동네 한 바퀴는 다 돈 셈이 되었다. 난 들어가서 식사라도 할 양으로 문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카운터를 보고 있던 안주인이 나를 보더니 급히 달려와서 이제 오십니까? 하며 마룻바닥에 코가 닿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발을 벗고 오르자 빈방이 났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2층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안내를 받아 간 곳은 2층 정면에 위치한 다다미 15장 넓이의 방으로 큰 도코노마, 일본식 방의 상단에 바닥을 한층 높게 해서 벽에 족자를 걸고 바닥에 꽃이나 장식을 해두는 곳이 딸려 있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멋진 방에 들어와 본다. 언제 다시 이런 호사를 누려볼까 싶어 나는 얼른 옷을 벗고 육가따만 걸친 채 방 한가운데에 대자로 드러누워 보았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점심을 먹은 후에 바로 기호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글솜씨도 없고 철자법도 엉망이라 편지 쓰기를 무척 싫어한다. 그리고 마땅히 편지를 보낼 곳도 없었다. 하지만 기호는 날 무척 걱정하고 있을 터였다. 배가 뒤집혀서 죽지는 않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제 도착했어. 여긴 아주 형편없는 동네야. 다다미 15장 넓이의 방에 누워있어. 요간집 주인한테 팁을 5엔 주었더니 그래서인지 안주인이 코가 바닥에 닿도록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 그건 기호가 에치고에 갈엿을 잎사귀째 먹고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야. 내년 여름에는 돌아갈 거야. 어제 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들의 별명을 다 지어주었지 뭐야. 교장은 너구리, 교감은 빨강 셔츠, 영어 선생은 끝물호박, 수학 선생은 멧돼지, 미술 선생은 알랑방귀라고 붙여주었어. 나중에 또 쓸게. 안녕. 편지를 쓰고 나니 한결 기분이 나아지면서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아까처럼 대자로 누워서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다. 이 방인가?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잠이 깨었다. 일어나 보니 멧돼지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까는 실례했네. 자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일세.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을 붙들고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얼떨떨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들어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닌 듯 싶어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 정도 업무라면 모레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수업에 관한 협의를 끝내자 멧돼지는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었다. 언제까지 이런 여관에서 지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마땅한 하숙집을 소개해 주겠으니 그쪽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자신이 얘기하면 금방 성사가 될 것이니 당장 가서 둘러본 후에 내일 짐을 옮기고 모레부터 출근하면 안성맞춤이겠다 하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 하긴 언제까지 이 넓은 방에 머물 수는 없다. 월급만으로는 숙박비가 모자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팁을 5엔이나 주었는데 바로 옮기자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왕 옮길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해서 안정을 찾는 편이 나을 듯 싶어 그 일은 멧돼지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멧돼지는 우선 함께 가보자고 하였다. 따라가서 보니 집은 변두리 언덕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척 한적했다. 주인은 골동품 상을 운영하고 있는 아카긴이라는 사람이었고 부인은 남편보다 4살 정도는 더 먹어 보이는 여자였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마녀라는 뜻의 위치라는 영어 단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안주인이 그때 상상했던 바로 그 마녀를 닮았다. 하지만 마녀일지언정 남의 부인이니까 상관없는 것이다. 결국 나는 내일 당장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돌아오는 길에 멧돼지는 도리초에서 내게 빙수를 한 그릇 사주었다. 학교에서 처음 대면했을 때는 몹시 퉁명스럽고 무례한 작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신경을 써주는 걸 보면 그다지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았다. 단지 나처럼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성미가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나중에 들으니 이 친구가 그래도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이라고 했다. 첫 수업. 드디어 첫 출근을 하였다.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높은 강단에 올라서니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문득문득 나 같은 사람도 선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여간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러댄다. 그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없이 불려왔던 말이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불리는 입장이 되고 보니 기분은 천지 차이였다. 왠지 발가락이 근질거렸다. 나는 비겁하거나 겁쟁이는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담력이 부족한 편이다. 첫 시간은 그럭저럭 잘 넘겼다. 곤란한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교무실에 돌아오니 멧돼지가 괜찮았냐고 물어보기에 간단히 그렇다고 대답해 주니 안심하는 것 같았다. 둘째 시간이 되어 분필을 들고 교무실을 나설 때에는 어쩐지 적지로 뛰어드는 심정이었다. 교실에 들어서니 이번 반은 전 시간의 아이들보다 덩치가 훨씬 큰 아이들만 모여 있었다. 나는 에도코여서 몸집이 작고 왜소하여 아무리 높은 강단에 올라서도 위험있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싸움이라면 씨름꾼하고도 해볼 자신이 있다. 하지만 40명이나 되는 덩치 큰 까까머리 녀석들을 앞에 앉혀놓고 혀 하나만을 놀리며 제압할 재간이 내게는 도무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런 촌놈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꼬투리를 잡히게 되므로 최대한 큰 목소리로 약간 혀 꼬부라진 발음도 중간중간 섞어가며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내 기세에 압도를 당했는지 아이들이 얼이 빠진 듯 얌전하게 있었다. 나는 속으로 요것 봐라 싶어 의기양양해졌다. 그랬더니 맨 앞줄 가운데에 앉아있던 제일 억세 보이는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따 너무 빨라서 못 알아 묵은 깨로 좁게 천천히 해 주시면 좋겠지라우. 내 말이 너무 빠르다면 천천히 하겠지만 끝이 늘어지는 너희들 사투리를 애도코인 나는 따라할 수 없다. 못 알아듣겠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분위기로 2시간째는 생각보다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막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이 문제 좀 좁게 풀어주시면 좋겠지라우이. 한 녀석이 불쑥 문제를 들이내미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기하학 문제였다. 순간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서 이렇게 대꾸하는 수밖에 없었다. 잘 모르겠다. 다음에 가르쳐주겠다. 내가 허둥지둥 교실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학생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모른대요 모른대요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선생님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그 정도를 풀 수 있는 실력이라면 월급 40엔 받고 이런 곳에 올 리가 없지. 나는 이렇게 퍼붓고는 교무실로 돌아갔다. 멧돼지가 이번에도 괜찮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을 해놓고서 홧김에 에이, 이 학교에는 순 멍텅구리들만 모여 있어 라고 했더니 멧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셋째 시간, 넷째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후 다섯째 시간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첫날 수업에서는 첫 수업답게 조금씩 실수를 했다. 교사는 겉에서 보는 것만큼 만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은 모두 끝났지만 일찍 퇴근할 수는 없었다. 3시까지는 우두커니 기다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3시에 자기 반 아이들이 교실 청소를 마쳤다고 알려오면 가서 청소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출석부를 한 차례 검사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가 있다. 아무리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빈 시간까지 학교에 붙잡혀서 책상과 눈싸움을 해야 한다는 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교사들이 다 군말 없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신참인 내가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꾹 참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해 멧돼지에게 한마디 하고야 말았다. 이봐, 수업도 끝났는데 3시간 넘도록 선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건 그래. 하하하. 멧돼지는 한바탕 웃고 나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다. 자네 학교에 대한 불평불만을 너무 입 밖에 내면 못 쓰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만 살짝 말하게.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라고 충고 어린 말을 해주었다. 우리가 헤어질 사거리에 금방 도착하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은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골동품 강매. 집에 돌아오니 하숙집 영감이 차나 한 잔 마시자며 왔다. 그래서 나는 자기 차를 대접하는 줄 알았더니 허락도 없이 내 차를 끓여 내와서 자기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폼을 보니 내가 없을 때에도 멋대로 내 차를 끓여 마실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니 영감이 말을 꺼냈다. 제가 원래 옛 그림이나 골동품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장사를 하게 되었지 뭡니까. 선생님을 뵈니 어째 풍류를 상당히 즐기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취미 삼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감은 이렇게 엉뚱한 권유를 해왔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말을 들어왔지만 풍류객으로 보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대개 사람은 차림새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적어도 풍류객이라고 하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던지 손에 단자쿠, 시가 등을 적기 위해 좁게 잘라 만든 종이를 들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나를 풍류객으로 비유를 하다니 보통 내기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풍류나 즐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지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일단 한번 보시면 푹 빠져든다니까요. 이 길에 들어서면 좀처럼 빠져나갈 수 없답니다. 그러더니 영감은 혼자서 야릇한 손놀림으로 차를 따라 마셨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주인 집에 차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진한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 한 잔만 마셔도 위가 쓰리는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좀 덜 쓴 것으로 사다 주십시오. 그는 알았다고 대답한 후 한 잔, 또 한 잔, 주전자 바닥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마셔댔다. 남의 것이라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심보일까? 별 이상한 영감쟁이를 다 본다. 영감이 물러간 후 나는 내일 수업할 내용을 한번 훑어본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 후로는 매일 학교에 출근해서 학교 규칙대로 일했다. 또 집에 돌아오면 주인 영감이 매일같이 차 한잔 하자면서 찾아왔다. 그렇게 일주일가량을 지내자 학교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고 하숙집 주인 부부의 성격도 대충 알게 되었다.
교실에서 이따금씩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만 잠시 무안할 뿐이지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잊어버렸다. 나는 뭐든지 진득한 편이 못 되어서 걱정도 진득하게 못하는 것 같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그리 대담한 인물이 못 될 뿐더러 포기도 잘하는 인간이다. 이 학교에서 붙어 있을 수 없다면 바로 어디든지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교장이나 교감 따위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하물며 학생 조무래기 따위에게 환심을 사거나 비위를 맞출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학교 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숙집이 문제였다. 주인장 영감이 참 한 마시러 오는 것이라면 그나마도 참을 만한데 올 때마다 꼭 손에 뭔가를 들고 오는 것이었다. 처음에 들고 온 것은 도장 재료였다. 10개 정도 쭉 늘어놓고는 모두 사면해 줄 테니 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시골로 떠돌아다니는 엉터리 화가도 아니니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가잔인가 뭔가 하는 화가의 화조가 그려진 족자를 가지고 왔다.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내 방 도코노마에 걸더니 걸작이지 않느냐고 묻기에 그런가 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렸더니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가잔이라 불리는 사람이 2명 있지요. 한 사람은 모 가잔이고 또 한 사람은 아무개 가잔인데 이 족자는 아무개 가잔의 작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께만 특별히 15엔에 쳐 드리겠습니다. 사시지요. 나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돈은 언제 주어도 상관없다고 하며 좀처럼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도 사지 않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기와장만한 벼루를 메고 와서 내게 내밀었다. 그 유명한 중국의 단계연, 중국 단계 지방에서 나는 명품 벼루라고 했다. 내가 얼마냐고 묻자 소장인이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싸게 팔아달라고 하여 30엔에 주겠다고 한다. 이 영감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다. 학교 쪽은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골동품 강매를 당한다면 나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덴뿌라 선생님. 그러는 가운데 학교 생활도 실증이 났다. 어느 날 저녁에 오마찌란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우체국 옆에 메밀국수라고 쓴 아래에 도쿄식이라고 토를 단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메밀국수라면 사족을 못 쓴다. 도쿄에 있을 때에도 국수집 앞을 지나다가 양념 냄새를 맡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수업과 그놈의 골동품 나무랭이 때문에 메밀국수를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판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그릇 먹고 가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간판과는 영 딴판이었다. 도쿄라는 이름을 내건 이상 웬만큼 깔끔할 만도 한데 도쿄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 그런지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메뉴를 보니 제일 상단에 덴뿌라 국수가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덴뿌라 하며 국수를 주문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한쪽 구석에서 잠자코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고 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내 쪽을 쳐다보았다. 방이 어두워서 금방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알고 보니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다.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기에 나도 아른 체를 했다. 그날 밤에는 오랜만에 먹는 국수라 그런지 맛이 있어 덴뿌라 국수를 4그릇이나 먹어치웠다. 다음날 별 생각 없이 교실에 들어서니 칠판 가득히 덴뿌라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들은 내 얼굴을 보더니 일제히 와 하고 웃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덴뿌라 국수 먹는 것이 뭐가 웃음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녀석이 말했다. 근디 내 그릇은 좀 심했지라우. 내 그릇을 먹든지 5그릇을 먹든지 내 돈으로 내가 먹는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아? 이렇게 대꾸해주고는 서둘러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쉬는 시간 10분 후에 다음 교실에 들어갔더니 그 반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 덴뿌라 국수 4그릇,
단 웃지 말 것. 그래도 아까는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울컥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1시간이면 동네 구석구석까지 훤히 꿰 수 있는 손바닥만한 도시에서 도무지 재미있는 얘기거리라고는 없어서 그런지 마치 덴뿌라 사건을 무슨 러일르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다. 참으로 딱한 녀석들이다.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것이 제대로 없으니 마치 분재 단풍나무처럼 삐딱하니 이상하게 삐뚤어진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동기가 순수하다면야 함께 웃고 넘어가겠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들은 도끼를 품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덴뿌라를 지우고 나서 말했다. 너희들은 이런 장난이 재미있나? 이건 비겁하게 남을 희롱하는 것이다. 너희는 비겁하다는 말의 뜻을 알고 있나? 그러자 한 녀석이 대답했다. 자신이 한 행동 땜시 망신 좀 당했다고 버럭 화를 내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닐란가요? 고약한 놈이다. 이런 놈들을 가르치러 도쿄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공연한 억지 부리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말한 후에 나는 수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교실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덴뿌라를 먹으면 억지를 부리고 싶어진다 라고 쓰여 있었다. 아무래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서 너희처럼 건방진 놈들은 가르칠 수 없다고 호통을 친 후 씩씩대며 교실을 나와버렸다. 학생들은 수업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번에는 학교보다는 골동품 강매 쪽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사흘 동안은 조용히 지나갔다. 나흘째 저녁에 나는 스미다라는 곳에 가서 경단을 먹었다. 스미다는 온천이 있는 마을로 내가 있는 도시에서 기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걸어서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 그곳에는 음식점, 온천, 공원이 있고 게다가 유흥가도 있다. 내가 들른 경단 가게는 유흥가로 들어서는 입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맛좋기로 평판이 자자한 곳이어서 온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러 맛을 보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만난 학생이 없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하며 다음날 학교에 갔다. 첫 시간 수업에 들어가니 경단 2접시에 7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실제로 내가 7전을 내고 경단을 먹었던 것이다. 정말 못 말리는 녀석들이다. 둘째 시간에도 분명 뭔가 써 놓았으려니 하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흥가의 경단 맛이 끝내줘요 라고 쓰여 있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넌더리가 났다. 경단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빨강 수건 사건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또 무슨 얘긴가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한심하기가 그지없었다. 나는 이곳에 온 이후로 매일 스미다의 온천에 다니고 있다. 다른 곳은 도쿄의 발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올 수준이었지만 스미다의 온천만큼은 훌륭했다. 그래서 매일 가기로 마음먹고 저녁 식사 전에 운동 삼아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온천에 갈 때는 꼭 큰 수건 한 장을 들고 갔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이 수건이 욕탕물에 들어가면 수건에 빨간색 줄무늬가 번져서 얼핏 보면 전체가 빨간색처럼 보인다. 나는 이 수건을 온천을 오가는 길에 늘 들고 다녔다. 기차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항상 손에 들고 다녔던 것이다. 그것을 본 학생들이 나를 일컬어 빨강 수건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온천은 새로 지은 3층 건물이었는데 고급탕은 육가딸을 빌려주고 때를 밀어주는데 8전을 받는다. 게다가 아가씨가 차까지 날라준다. 나는 언제나 고급탕을 이용했다. 그것을 꼬집어 40엔짜리 월급쟁이가 매일 고급탕에 들어가는 것은 사치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참 별의별 간섭을 다 한다. 또 있다. 욕탕은 다다미 15장 넓이 정도의 크기인데 화강암을 쌓아 만든 것이었다. 탕 안에는 보통 10서너 명 정도가 있는데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가 있다. 섰을 때
가슴까지 올 정도의 깊이여서 운동 삼아 탕 속에서 헤엄을 치기도 한다. 그때의 상쾌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주위를 둘러봐서 아무도 없으면 나는 탕 속을 두루 헤엄치며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3층에서 신나게 내려와 오늘도 헤엄을 칠 수 있는지 확인차 탕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커다란 팻말에 까만 글자로 탕 속에서 헤엄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탕 안에서 헤엄치는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을 터였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 후로 헤엄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냥 넘어갈리 만무했다. 학교에 가니 아니나 다를까 칠판에 탕 속에서 헤엄치지 말 것이라고 써 있었다. 나는 그만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나는 왠지 전교생이 나 한 사람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기분까지 울적해졌다. 학생들이 뭐라고 떠들던지 마음먹은 일을 쉽게 포기할 내가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코딱지만한 총구석에 와서 숨막히게 사는지를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렇게 진을 빼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 영감은 또 어김없는 골동품 공세로 내 숨통을 더욱 조이는 것이었다.